시작하기 앞서서 설명부터 드리자면 이 작품을 쓰신 아리스가와 아리스 작가님은 크게 작가 아리스와 학생 아리스라는 두 시리즈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목만 봐선 작가 자신을 투영한 아리스라는 등장인물이 학생 때 있었던 일과 이후 졸업한 후 벌어진 일들을 소설로 각각 엮었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두 시리즈는 완전 별개고요. 세계관을 보면 학생 아리스가 쓴 소설이 작가 아리스 시리즈고, 작가 아리스가 쓴 소설 또한 학생 아리스 시리즈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세계관에 있느냐에 따라 다른 한쪽은 그 작품 안에 속하는 허구가 된다는 건데, 뭐 어차피 양쪽 모두 소설 속 내용이니 그냥 설정이 그런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샘네일에서 보신 외딴섬 퍼즐 같은 경우는 학생 아리스 시리즈 2권이 되는데, 주요 등장인물은 탐정 역할을 하면서 에이토 대학 철학과를 7년째 다니고 있는 에가미 지로라는 캐릭터가 있고요. 주인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스가와 아리스라는 조수가 되는데 법학부 2학년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인물들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설명드리면서 소개해 드렸으면 하는데, 때는 책이 출간된 시기로 보아 1989년쯤이지 않을까 싶고요. 아리스의 동기면서 추리 동호회 회원인 아리마 마리아가 앞서 말한 두 사람을 초대해 가시키지마라는 섬으로 가게 되면서 이야기는 시작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한입 베어문 도너츠처럼 생긴 섬이 바로 가시키지마인데, 양쪽 끝에 망루장과 어락장이라는 건물이 세워져 있는 게 보이고요. 삐뚤빼뚤한 길이 섬을 빙 둘러져 이어져 있는 구조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이곳에 왜 왔느냐 하는 건데, 마리아의 할아버지는 쉽게 말해서 퍼즐을 좋아하는 부자셨다고 하고요. 섬 안쪽 곳곳에 알 수 없는 모아이 조각상을 세운 후 가지고 있던 다이아몬드 일부도 숨겨놨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헌데 5년 전 갑자기 할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보석의 행방은 묘연해지게 되었던 건데, 할아버지가 살아생전 남기신 유언장에도 진화하는 퍼즐을 푸는 자가 다이아몬드의 상속자가 되리라 라는 문구가 있었기 때문에 2년 후 사촌 오빠가 보석을 찾아보겠다며 나섰었다고 하고요. 불행히 바다에 빠지는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로 인해 가족들은 이 섬에서 보석을 찾는 행위는 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잊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가족들이 휴양을 겸해서 섬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하고요. 손녀인 마리아가 다시 한번 보석을 찾아봐야겠다 생각하게 되면서 대학 추리 동호회 회원인 지로와 아리스를 초대하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 섬에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 대략적으로 가족 관계도는 보시는 것처럼 되고요. 할아버지인 아리마 데스노스케가 돌아가신 후 마리아의 큰 아버지인 아리마 류이치가 당주의 자리를 물려받았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왼편에는 류이치의 매형이면서 마리아에게는 고모부가 되는 마키하라 집안 사람들이 있고요. 오른편에는 류이치의 이복 동생인 이누카이 집안도 보이는데, 이번에 섬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3년 전 사건이 있었을 때도 모두 함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류이치의 자식들을 보면 보시는 것 마냥 3명의 이름이 있을 텐데, 아까 사고로 죽었다는 사촌 오빠가 바로 장남인 히데토고요. 양녀라고 되어 있는 레이코는 원래 죽은 히데토의 약혼자였지만 그 사건이 발생한 이후 큰 아버지께서 거둬들인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보면 소노베 유사쿠라고 의사가 나오는데, 수영을 딱히 즐기진 않지만 술과 담배는 좋아하기 때문에 친구인 유이치가 이 섬을 방문할 때 자신도 함께 한다는 말을 하게 되고요. 또 한 명 히라카와 이타루라는 화가도 나오는데, 아리마의 가족들과는 별개로 망루장 반대편에 위치한 어락장이라는 곳에서 혼자서 생활하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헌데 말이 나온 김에 추가적으로 덧붙이자면 망루장과 어락장은 직선 거리로는 300m 정도 떨어져 있지만 이어주는 다리가 없기 때문에 보트를 타고 건너야 한다고 설명을 하고요. 섬 쪽으로 이어진 길을 통과해서 가게 되면 걸어서는 1시간 반, 자전거를 타도 30분은 소요가 된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됩니다. 헌데 이마저도 망루장에 있는 자전거는 3대뿐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용함에 있어서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은 이들이 머무는 망루장의 구조인데 그건 이 사진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야기는 섬에 도착한 첫째 날의 상황으로 돌아가는데, 마리아를 따라서 근처를 둘러보던 지로와 아리스는 죽은 할아버지가 세웠다는 모아이 조각상을 처음으로 발견하게 되고요. 1m 정도 되는 목재로 대충 깎아서 만들었긴 하지만 섬 곳곳에 25개나 세워져 있고 각각의 조각상들은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마리아에게서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엔 망루장에서 식사를 하며 소개를 하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선 가즈토와 스마코가 담배를 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고요. 곧장 다음 날의 상황으로 넘어가 보면 주인공 일행 3명은 모아이 조각상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체크하며 돌아다니다 섬 중앙부에 위치한 전망대에 당도하게 됩니다. 전망대는 말 그대로 섬이 전체적으로 내려다 보이는 구조였는데,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쪽 해안가에는 양초바위와 쌍둥이 바위라는 곳도 놓여져 있었고요. 지도에는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근처에 기존의 조각상보다 30cm가량은 큰 모아이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때 일행은 여긴 무언가 특별한 곳인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오후에는 다시 망루장 쪽으로 돌아와 시간을 보내는데, 이때 다른 이들의 모습을 보면 강고와 소노베는 낚시를 하러 떠난 상황이고요. 스마코 부부와 도시유키는 수영을 즐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마리아도 함께 했다고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가즈토 같은 경우는 수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라이플 형태의 총을 가지고 관역 맞추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로와 아리수도 몇 차례 함께 하긴 했지만 이내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평소 총은 다락방에 보관 중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저녁 시간이 되고요. 이번에는 화가인 히라카와도 합류해 술자리에 같이 하게 되는데, 밤이 깊어지자 창문 밖에서 심상찮은 바람 소리가 들려오더니 몇 번이고 탕탕거리며 문과 창문이 덜컥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게 되자 어찌 된 건가 싶어 TV를 켜본 일행들은 폭풍이 섬 가까이 접근했다는 소식을 알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상황을 정리해보면 망루장 주변으로는 폭풍이 치고 있어 시끄러운 상황인데 사람들의 술자리는 이어지고 있다는 말인 거고요. 한두 명씩 술에 취해 골아 떨어지게 되자 이후 사람들은 보시는 것과 같이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 밤 새벽 2시쯤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거실에서 자다 깬 아리스는 사람들을 깨워서 방에 들어가자고 말을 하게 되고요. 이때 2층으로 올라간 준지는 방문이 열리지 않는 것에 의아하게 생각해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상황은 아래와도 같은 건데, 어쩔 수 없이 도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 보니 보시는 것과도 같은 상황이 펼쳐져 있었다고 설명을 하고요. 허벅지에 총을 맞은 간고 위로 흉부에 총을 맞은 스마코가 포개져 죽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처음엔 두 사람이 동반 자살을 한 건가 싶었지만 이내 방 안에 총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혹시나 싶어 다락방도 확인해 보니 라이플이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되고, 얼마 후 별채에 있던 무전기 또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파손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시신의 상태를 확인한 소노베가 범행은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였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당시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흘이 지나서야 섬으로 배가 온다는 사실만을 확인하며 이들은 셋째 날 아침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은 사건이 벌어진 현장을 다시 한번 검증하고 있는 주인공 일행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당시 안쪽에서 문이 잠겨져 있던 건 어찌 된 걸까 생각해보지만 명확한 해답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두 번째로 의아한 게 바닥에 흘려져 있는 핏자국이었는데, 총에 맞았다면 문 밖으로 달아나려 했을 텐데 오히려 안쪽으로 들어간 것도 이해하기 힘들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자신들이 찾지 못한 무언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닐까 하며 둘러보게 되고요. 침대 밑에서 평소 간고가 사용하는 라이터를 발견하기는 되지만 그 외에 무언가 특별한 단서는 찾지를 못했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거실로 내려가 보니 히라카와가 자신의 별장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하자, 이때 주인공 일행이 기분 전환 삼아 그를 어락장까지 자전거를 타고서 마중해주게 되는데, 어락장에 도착한 후 테이블 위에 반쯤 만들어진 직소 퍼즐이 있는 걸 보곤 히라카와가 저런 취미도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는 일전에 들렀던 전망대를 다시 한번 들리게 되는데, 이때 나누는 대화를 보면 죽은 히데토가 전망대 근처 정자에서 마리아에게 기타를 가르쳐 줬다는 이야기도 하고요. 전방 해안가에 에보시라는 바위를 가리키더니 죽은 히데토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저곳이라는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잠시 히데토가 발견될 당시를 떠올리더니 어제 발견된 스마코와 강고는 지나치게 표정이 밝았지 않았냐는 말을 하게 되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두 사람은 자살한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말을 들은 지로가 대답을 하길 자살이라면 무전기가 부서진 게 설명되지 않는다는 대답을 하게 되고, 이후 사건에 대해서 잊기 위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된 세 사람은 한참이 지나서야 막루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발생하게 되는 사건들은 상당 부분 축약해서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 저녁 9시쯤 아리스가 방에서 쉬고 있을 때 마리아가 찾아와 두 사람은 보트를 타게 되고요. 바다로 나간 후 얼마쯤 지났을 때 실수로 인해서 타고 있던 보트가 뒤집히는 사고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밤중이라 어두워서인지 보트는 겨우 돌려 세우지만 노를 발견하지는 못하게 되고요. 두 사람은 어쩔 수 없다며 수영을 해서 막루장까지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아리스는 자전거 세대가 문 앞에 세워져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고, 돌아온 시간 또한 12시 15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이 되어서 마리아와 아리스 그리고 지로가 어젯밤 찾지 못한 노아 바다 위에 방치된 보트를 찾기 위해 다시 바닷가 한복판까지 수영을 해서 나아가게 되고요. 얼마 후 혼자서 떠다니는 보트와 함께 잃어버린 노 또한 찾게는 되지만, 보트에는 탈 수 있는 인원이 2명뿐이었고 생각보다 만조곳 가까이까지 흘러와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세 사람은 가까운 위치에 있는 어락장으로 넘어가서 쉬고 난 후 다시 돌아갈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 어락장에 도착해 보니 히라카와는 가슴에 총을 맞아 죽어 있는 모습이었고요. 곧장 아리스는 혼자서 노를 저 막루장으로 향하게 되고 방금 목격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상황을 정리해보면 류이치가 외출 중이었기 때문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요. 아리스는 소노베를 보트에 태운 후 다시 되돌아가게 되고, 도시유키와 준지 그리고 가즈토는 자전거를 타고서 어락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토미, 레이코, 마리아는 외출한 류이치를 찾으러 나서게 되는데, 그렇게 처음 히라카와를 발견한 지 50분 만에 아리스는 어락장으로 되돌아오게 되고요. 시신을 확인한 소노베는 그가 총에 맞은 후 바로 죽지는 않았을 거라고 말을 하더니, 범행 시각은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일 거라는 말을 덧붙이게 됩니다. 그러자 이때 지로가 나서더니 일전에 왔을 때 테이블 위에 직소 퍼즐이 반 이상 완성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게 이상하다는 말을 하게 되고요. 혹시 히라카와가 죽기 전 범인과 몸싸움을 하진 않았냐고 묻게 되는데,
소노베는 시신 어디를 봐도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가 않고 입고 있는 옷 또한 흐트러짐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전거를 타고 출발했던 세 사람 또한 어락장에 도착하게 되고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다시 한번 듣더니 어젯밤에는 보트를 사용할 수 없었을 테니 범인은 자전거를 탔겠구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헌데 어젯밤 아리스의 기억을 되돌아보면 12시 15분에 건물 앞에는 분명 세 대의 자전거가 모두 세워져 있었죠. 그러니 범인이 자전거를 탔다고 하면 그 이후 막루장을 빠져나갔다는 말이 되는 건데, 이후 보트는 지로와 소노베가 타고선 되돌아가게 되고 아리스는 어락장에 있던 히라카와의 자전거를 타고 나머지 세 사람과 함께 막루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헌데 그때인데 어락장을 막 벗어났을 때 무언가 종이 한 장이 길가에 떨어져 있는 걸 아리스는 발견하게 되고요. 자전거에서 내려 그 종이를 확인해 보니 보시는 것과도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종이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자면, 어제 저녁 자전거를 탔던 주인공 일행은 이 종이를 보지 못했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방금 막루장에서 어락장까지 자전거를 타고 왔던 세 사람 또한 오는 길에 그 종이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긴 하지만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에 신경이 쓰여 그냥 지나쳤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러한 상황을 정리한 아리스는 그렇다면 이건 어젯밤 범인이 자전거를 타고 오고 가다 흘리고 간 종이가 분명하다고 여기게 되고, 다음 장면은 막루장에 모인 10명의 사람들로 넘어가게 되는데, 지로는 한 사람씩 돌아가며 어젯밤 식사를 마친 8시 이후 각각 어떤 행동을 했는지 물어보게 되고요. 그들이 답한 대답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고 오셨죠? 근데 귀찮아서 읽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요약해 보자면, 증언들을 취합해 봤을 시 자전거가 세 대 모두 확인되지 않는 시각은 12시 15분부터 2시 사이라는 거고요. 막루장에서 어락장까지는 최소 30분은 걸리는 거리이다 보니 1시 반 이전에 살인은 이루어졌다는 거고, 2시까지는 범인이 막루장으로 돌아왔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 대부분 사람들의 알리바이는 증명이 되지가 않는 상황이었고요. 그렇게 또다시 침묵이 이어지자 아리스는 돌아오는 길에 주었던 종이를 꺼내 보이게 되고, 다시 한번 이 종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없냐 묻게 되지만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다는 것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지로가 종이 위에 남겨진 자전거 바퀴 자국을 보더니 이건 누가 밟은 거지라고 묻게 되는데, 마리아와 아리스는 자신은 아니라는 말을 하게 되고, 오늘 자전거를 타고 어락장으로 향했던 세 사람 역시도 종이를 보았기는 하지만 밟지는 않았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에 지로는 아무도 밟은 사람이 없는데 종이에 자전거 바퀴 자국이 있다고 라며 의아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때 아리스가 이 종이는 정체가 뭘까요? 라며 묻게 되고요. 지로는 당연하다는 듯이 뭐긴 뭐야, 모아이의 방향이지라고 대꾸를 하게 됩니다. 아리스는 그제서야 주운 종이의 화살표 역시도 25개란 것을 눈치채게 되고요. 지로는 그것보다도 이 종이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며 혹시 히데토가 만든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헌데 여기서 의아한 건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이종이가 발견되었느냐 하는 거였고요. 지로는 순간적으로 지금껏 벌어진 살인사건의 원인이 이 섬에 숨겨진 보물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막루장으로 돌아온 주인공 일행은 다시 한번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3년 전 이 섬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된 히데토는 사고로 위장되어 누군가에게 살해된 게 아닐까 하는 가설을 세우게 되고요. 일단 우선적으로는 이 섬에 온 목적과 같이 모아이 퍼즐의 미스터리부터 해결해봐야 되겠다고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추리했던 바와 같이 지도에 표시된 화살표를 참고해 모아이 조각상을 하나씩 둘러보게 되는데, 이들이 바라보는 방향을 선으로 연결해 보니 이와 같은 모양이 되었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끊어진 부분에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지만 별다른 무언가가 없다는 것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로는 이 선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는데, 마리아의 할아버지가 진화하는 퍼즐이라고 남긴 메시지를 떠올리게 되고요. 맨 처음 점들을 이어서 선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 선들을 잘라서 입체적인 도형을 만들어 보니 그 모습이 보시는 것과 같이 양초 모양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전에 전망대 뒤편에 세워져 있던 그 바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행들은 다음날 아침이 밝자마자 그곳으로 달려가 보물이 있는 위치를 확인해 보게 되는데, 아쉽게도 이미 누군가가 가져갔는지 보물은 사라지고 없었고요. 대신 아리마 데스노스케를 뜻하는 TA라는 문구만이 남겨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일행들은 누가 보물을 가져갔을까를 또 한번 고민하게 되는 건데, 히데토의 시신이 맞은편에 있는 에보시 바위 근처에서 발견된 걸 기억한 지로는 아마도 범인이 이곳에서 보석을 찾는 히데토를 죽인 후 의심을 피하기 위해 맞은편으로 옮겨놓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당시 히데토는 건장한 남자였기 때문에 범인이 혼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도 덧붙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상황은 주인공 일행이 막루장으로 돌아온 이후인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토대로 해서 알게 된 사실을 취합하게 되고요. 첫 번째 사건이 있기 전 오고 가는 대화를 보면 죽은 스마코의 남편인 준지는 현재 사업적으로 힘들어 돈이 필요했다는 대화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주인공 일행이 어락장을 살펴봤을 때의 상황인데, 히라카와의 침실에 죽은 스마코의 그림이 매달려 있는 걸 발견하게 되고, 이게 어찌 된 거냐며 마리아에게 물어보자 그녀는 3년 전까지만 해도 히라카와와 스마코가 연인 관계였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상황은 거실 쪽으로 내려온 이후의 상황인데, 사토미 씨는 한쪽에서 고개를 뉘고 낮잠을 자고 있었고요. 준지는 아리스에게 다가오더니 자신은 어락장 근처에서 분명 빛나는 불빛을 똑똑히 보았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전해주게 됩니다. 헌데 그때인데 별채 쪽에서 탕 하는 총성이 들려오게 되고요.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달려가 보니 가즈토의 머리에는 총상이 나 죽어 있었고, 주변에는 방금 발사된 듯한 권총 한 자루와 지금껏 범행에 사용된 듯 보이는 라이플 한 자루가 놓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곁에는 가즈토가 남긴 듯 보이는 유서도 올려져 있었는데, 그 내용은 이번에 죽은 세 사람은 자신의 범행이라는 시인이었고요. 3년 전 죽은 히데토 역시도 사고가 아니라 자신이 죽인 거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설명하는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게가 되는 건데, 가조토는 히데토와 함께 보석을 발견하게 되었지만 순간적인 욕심으로 죽여버렸다고 말을 하고요. 그 장면을 당시 연인 사이였던 히라카와와 스마코에게 발각되고 말았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이아몬드도 빼앗기고 시신 또한 처리하게 되었던 건데, 그 후 그들이 또 한번 그때 일을 빌미로 해서 자신에게 돈을 요구하자 결국 참지 못해서 죽이게 된 거라고 말을 하고요. 간고 같은 경우는 스마코를 죽이는 과정에서 우연치 않게 휘말렸을 뿐이라는 말이 유서엔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가즈토의 별채를 조사하던 중에 죽은 히라카와의 일기장도 발견하게 되는데, 이전에 어락장 근처에서 주운 종이와 유사한 종이가 또 한 번 일기장 사이에서 발견하게 되면서 아리스가 주운 종이는 원래 히라카와가 가지고 있었던 거였구나 하는 사실도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히라카와의 일기장 사이에 종이가 끼워져 있었는데 가즈토가 그를 죽이고 돌아오면서 길에다가 흘렸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가시키지마 섬에서 발생한 의문의 미스터리는 풀리게 되는 건가 싶은데, 잠자코 있던 지로가 벽에 난 총구멍을 손으로 가리키더니 가즈토가 머리를 쏴서 튕긴 총알이 벽에 박힌 거라면 사방으로 튄 피가 구멍 안쪽으로 흘러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벽에 있는 총구멍은 피가 튄 이후 그 위에 총을 발사한 듯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가즈토에게 총을 쏜 사람은 따로 있고 누군가가 일부러 가즈토를 자살로 보이게끔 꾸며놓은 상황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사건은 원위치로 되돌아오게 되고요. 허탈한 마음에 소노베가 파이프 담배를 꺼내서 입에 물자 도시우키는 참지 못하고 자신도 담배 한 대를 필 수 없을까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준지가 죽은 아내의 것이라면서 맨솔 담배를 건네주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본 지로는 갑자기 아리스를 부르더니 자신의 방으로 올라오라 말을 하게 되고요. 지로의 방에 들어선 아리스가 무슨 일이냐며 묻자 지로는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되었다며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부터 결말인데, 제가 소설 속에 등장하는 모든 힌트들을 글로써 표현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축약되거나 생략된 요소가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핵심이 되는 두 건의 살인 사건을 위주로 해서 어찌 된 건지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지로는 아리스를 보자 자신이 가장 먼저 의아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있었다면서 말을 하더니 그건 길에서 주운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범인이 어락장과 막루장 사이를 오가던 중 이 종이를 흘렸다고 한다면 왜 자전거 바퀴 자국이 있는 것인가가 설명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꺼내놓게 됩니다. 자, 이 부분 다시 설명드리자면 원래 종이는 히라카와의 일기장 사이에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범인이 어락장에서 히라카와를 죽인 후 일기장을 들고 막루장으로 가던 중에 한 장이 길에 떨어졌다는 말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자전거 바퀴 자국이 남아있을 수가 없다는 말인 거고요. 지로는 범인이 막루장으로 돌아온 이후 다시 자전거를 타고 어락장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종이를 밟게 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쉽게 설명하자면 범인은 그날 밤 2번 어락장을 오고 갔다는 말인 거죠. 자, 그럼 이게 가능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건데, 2시 이후로는 세 대의 자전거가 모두 확인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동을 했다 손 치면 그 전에 움직였다는 말이 되는 거고요. 모든 상황을 조합해 보면 이게 가능한 사람은 바로 양녀인 레이코가 됩니다. 자, 그럼 어찌 된 건지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레이코는 11시 반 수영을 해서 어락장까지 건너갔던 거였고요. 이때 마리아와 아리스는 보트가 전복돼서 이미 막루장으로 돌아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히라카와를 죽인 레이코는 일기장을 들고 돌아와야 했기 때문에 어락장에 있던 자전거를 타야 했었던 거였고요. 그렇게 막루장으로 넘어오던 중에 실수로 종이 한 장을 흘리게 된 거고, 이후 다시 자전거를 돌려주러 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종이를 밟게 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연치 않게 화장실에 있던 준지가 그때 어락장 쪽으로 향하는 자전거 불빛을 보게 된 거고요. 이후 레이코는 다시 한번 수영을 해서 막루장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자전거는 원위치가 되는 상황인 거죠. 헌데 그때인데 지로의 방문을 누군가 노크하더니 레이코가 방으로 들어서게 되고요. 사건이 어찌 된 건지 스스로 알고 싶다고 말을 하자 지로는 첫 번째 사건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레이코는 그날 마리아와 같은 방을 쓰고는 있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몰래 2층으로 올라가기에는 무리가 없었다는 말을 하게 되고요. 스마코의 문이 열리자마자 복도에 서서 총을 쏘게 된 건데 그때 강고가 방 안에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조준이 빗나가 허벅지에 맞게 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 스마코는 놀래서 문을 잠그고 아버지가 걱정돼 걸어가던 중 핏자국을 남긴 거고요. 이내 버티지 못한 스마코는 강고 위에 포개져서 죽고만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레이코는 이런 범행을 왜 저질렀나 할 수도 있을 텐데 예상 가능하겠지만 자신의 연인이었던 히데토가 어찌 죽었는지 알게 되어 복수를 한 거였고요. 이렇게 해서 레이코가 범인이 되어 발생한 사건에 대한 설명을 지로는 모두 마치게 됩니다. 헌데 여기서 지금껏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머릿속에서 몇 가지 의문점이 남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레이코가 수영을 한다는 말이 있었나? 혹은 스마코 방에 있던 라이터는 뭐지? 담배는 연관이 없나? 같은 의문이 드실 것도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은 설명이 없습니다. 마치 완성된 직소 퍼즐 일부가 떨어져 나간 듯 비어있는 모습인데 하나 설명을 해주는 건 히라카와가 죽었을 때 사방으로 퍼져있던 직소 퍼즐의 이유고요. 그가 죽기 전 다잉 메시지로 퍼즐 일부 조각을 빼내서 레이코라는 글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망치려고 흩어 놓았다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이 소설 자체가 조각이 분실된 직소 퍼즐을 짜맞추는 느낌이지 않나 싶은 거고요. 결국 마지막 날 다시 배는 섬으로 들어오게 되지만 레이코는 히데토가 발견된 에보시 바위 근처에서 생을 마감하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